이번에 다룰 작품은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내를 맡은 강사 윤서연입니다. 16세기 말 창작된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은 수많은 발레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발레가 탄생되던 중세 말 르네상스 초 이탈리아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랑스나 러시아 같이 발레 종주국의 위상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 대열에 들어서려 했던 입장 모두 선점하고 싶어한 소재였죠. 발레리스도 일찍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매력에 사로잡혔습니다. 디아길레프는 영국의 작곡가 콘스탄트 람베르트의 음악으로 이 작품의 발레화에 도전했습니다. 1926년의 일이었죠. 러시아 발레 신화 바틀라프 니진스키의 여동생 브로니슬라바 니진스카야가 안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연은 레파토리화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발레로 기억되는 건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탄생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의 발레곡 덕분이었죠. 이미 디아길레프의 권유로 스키타의 모음곡, 어릿광대, 방탕한 아들 등의 발레곡을 작곡해온 프로코피에프는 모더니즘적 형식 실험보다는 낭만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세기의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때는 1935년. 러시아 땅에 이 작품의 초연이 올라가기까지는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죠.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점은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발레로 거듭 태어나던 시기가 스탈린 대숙청기였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첩자로 몰려 사라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사랑 이야기를 만들었던 예술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일찌감치 미국과 유럽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프로코피에프는 1930년대 중반 영국 귀국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혁명 이후 망명한 예술가들로 포화 상태가 되면서 성공적 활동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죠. 오랜 타지 생활이 녹록치 않았던 프로코피에프도 계획되었던 공연이 연이어 무산되어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화사 램필름의 예술감독이자 레닌그라드 오페라 발레 국립학술극장의 자문이었던 아드리안 피오트롭스키로부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발레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세르게이 라들로프가 이 기획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보자는 대담한 기획에 뜻을 함께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로미오와 줄리엣의 첫 번째 시사 연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대중도 당국도 고전의 전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쇼스타코비치가 작곡한 오페라 무첸스크의 레이디 맥베스와 발레 맑은 시냇물이 각각 음악이 아닌 혼돈, 거짓 발레라는 공공연한 비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혁명으로 권력을 얻은 이후 더 이상 또 다른 변화를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정권은 예술계의 계속된 실험 정신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형식주의자라는 비난에서 그 어떤 예술가도 자유롭지 못했죠. 아무도 해피엔딩이 된 로미오와 줄리엣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숙청이 정점에 이르렀던 1937년 이 기획의 발의자 중의 하나였던 피오트롭스키가 첩보 활동을 의심받아 처형됩니다. 아무래도 이 야심찬 기획의 현실화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프로코피에프의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으로 토슈즈를 신게 된 건 러시아 밖에서였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모음곡을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된 발레 안무가 이보 바니아 푸소타가 1938년 고국인 체코의 브루노 국립극장에서 단막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무대에 올렸죠. 하지만 프로코피에프는 이 초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936년 이미 소련으로 영구 귀국한 프로코피에프와 그의 가족은 당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출국이 금지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코피에프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난 건 체코 초연으로부터 2년 뒤 레닌그라드, 지금의 페체르부르크의 키로프 극장에서였습니다. 현재 마린스키 극장의 소련 시절 이름이죠. 러시아 무대에서의 로미오와 줄리엣 초연은 안무가 레오니드 라브롭스키를 비롯한 창작자들의 뜨거운 논쟁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은 프로코피에프의 작품에 대해서 노골적인 거부감을 내비쳤어요. 낯선 리듬과 육중한 구성이 전통 발레 음악의 규범을 벗어난다고 여겼던 거죠. 프로코피에프 또한 작품에 대한 수정 요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연이 끝나자 악보 일부가 자신의 허락 없이 수정되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라브롭스키는 프로코피에프 특유의 엄중하고 거친 음색을 더욱 강조하여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긴장감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몬테규 가문과 케플러 가문의 오랜 반목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당대 사회의 불안한 분위기 또한 효과적으로 표현되었죠. 안무가 라브롭스키와 줄리엣 역의 갈리나 울라노바가 1944년 볼쇼이 극장으로 옮겨온 후 다시 공연되기 시작한 이 작품은 1954년 레오 아른슈탐의 연출로 영화화되어 이듬해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둡니다. 이후 영국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올려진 1956년 초청 공연은 러시아 발레를 영국에 소개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박수갈채가 1시간 넘게 지속되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실감할 만합니다. 당시 영국 최고의 발레리나 마고 폰테인은 울라노바의 줄리엣 연기에 감동합니다. 영국 발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며 찬사를 보내죠. 울라노바는 이 공연으로 러시아 발레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발레 예술가들은 라브롭스키의 안무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60년대 탄생하여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전성기를 이끈 존 크랑코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영국 로열 발레단 케네스 맥밀란이 안무한 로미오와 줄리엣 모두 라브롭스키의 안무에 영향을 받았죠. 이 중 케네스 맥밀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영국으로 망명한 소련 무용수 아돌프 누리예프와 그와의 호흡으로 40 중반의 재기에 성공한 마고 폰테인이 주역을 맡게 되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18세기 전반에 탄생한 러시아의 발레가 당시 역사가 30년 정도였던 영국 로열 발레단에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맥밀란은 라브롭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 리브레토를 수정없이 유지하면서 멜로드라마적 색채를 더욱 강조하는 안무를 보여줍니다. 동료 무용수들로부터 시기의 대상이었던 누리예프는 부상 투혼까지 보이며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누리예프는 런던 코벤트 가든 콜리세움 극장에서 자신이 안무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다시 무대에 섭니다. 그의 안무에는 러시아 발레 전통의 로맨틱한 섬세함과 맥밀란의 안무에서 다져진 현대적 감각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줄리엣을 단순히 사랑에 빠진 소녀가 아닌 사건의 진행과 함께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범인에 휩싸이는 강인한 여인으로 그려낸 맥밀란의 해석 또한 누리예프에게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예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대한 과감한 해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무에서는 로미오가 줄리엣을 만나기 이전 잠시 사랑했던 로잘리나가 등장할 뿐더러 로렌초 신부도 엄숙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 무용수들의 감성과 기량이 강조된 누리예프의 안무는 니진스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즈음 러시아에서도 라브롭스키의 안무 이후 새로운 로미오와 줄리엣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안무였죠. 그의 작품은 1978년 파리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됩니다. 라브롭스키의 기존 리브레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시몬 비르살라제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그리고로비치 안무 특유의 섬세하고 절제된 몸짓들이 인물들이 겪는 격정의 밀도를 더욱 현실감 있게 만듭니다. 이 새로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듬해부터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볼쇼이 극장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작품은 2010년 재창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80이 넘은 그리고로비치가 젊은 아티스트들과 의기투합한 이 작품은 볼쇼이 극장 초연에서 줄리엣 역을 맡았던 나탈리아 비스메르트노바에게 헌정되어 현재까지 볼쇼이 극장의 주요 레파토리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젊은 안무가들은 이미 20세기 말부터 로미오와 줄리엣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안무가 앙줄랭 프렐조카주의 작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리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일렬로 배치된 환기구멍이나 벽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이용해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연출해냅니다. 만화 아티스트 엔키 빌랄과의 협업이 빛을 발했죠. 온통 어두운 무대 위로 형무소장의 딸 줄리엣과 이주민 청년 로미오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무용수들은 때로는 불황자들의 칼부림 같은 뒤엉킴을, 때로는 전체주의적 통제 속에서 숨을 죽인 수감자들의 무심한 대오를 표현합니다. 삼엄한 감시를 뚫고 어렵사리 얼굴을 마주한 연인들은 격렬한 몸짓으로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장 크리스토프 마이어도 1996년 몬테카를로 발레단을 위해 로미오와 줄리엣을 안무했습니다.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발레단은 발레리스의 후신이기도 하죠. 무대 환영주의를 탈피한 마이어는 크기를 달리하는 대형의 백색 스크린들로 둘러싸인 무대 위에 장면마다 바뀌는 파스텔 톤 조명만으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냈습니다. 이 작품에서 마이오는
베로나 영주 역과 로렌초 신부 역을 합쳐 하나의 단일한 인물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의 좌우로는 두 명의 또 다른 무용수가 동반 등장하죠. 이 두 무용수는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처럼 공연의 시작과 함께 아무도 없는 텅 빈 무대에 등장하여 연인들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합니다. 특히 웃고 떠드는 베로나 젊은이들 앞에서 로미오와 줄리엣과 유사한 내용의 비극적 로맨스를 인형극 형식으로 공연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등장하는 유랑극단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오는 인물 구성뿐만 아니라 움직임에 있어서도 플래시백이나 슬로우 모션을 사용하는 등 발레 무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안무가인 알렉세이 라트만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러한 서구 유럽 안무가들의 실험적 공연보다는 온건하게 느껴집니다.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키예프에서 보낸 라트만스키는 모스크바 무용중등학교를 졸업하고 우크라이나 국립오페라극장, 캐나다 로열 위니펙 발레단, 덴마크 왕실 발레단을 거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볼쇼이 극단의 발레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클래식 발레의 우아함을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실험정신의 필요성을 모두 의식하면서 균형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을 창작해오고 있죠. 2011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선보인 로미오와 줄리엣도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작품은 초연 이후 6년의 시간이 지나 2017년 볼쇼이 극장에 입성합니다. 라트만스키는 원작의 사건이 일어난 시공간적 배경을 달리하거나 눈에 띄는 오브제를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러시아 발레 전통이 고수해온 세밀한 사건 전개와 판토마임적 움직임, 르네상스풍의 의상 및 배경 등 그 큰 틀을 그대로 따르면서 더욱 섬세해진 몸짓과 감정 연기로 현대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작품의 미술 감독은 뮤지컬 라이언 킹의 무대로 더 유명한 리차드 하슨이 맡았습니다. 이탈리아 초현실주의자 조르주 데 키리코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그의 말처럼 황량한 공간감이 무대를 지배합니다. 끝모를 소실점과 눈앞에 다가선 거대한 벽이 무대에 선 존재를 더욱 외롭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공허 속에서 연인들의 사랑은 더욱 애틋해집니다. 라트만스키가 러시아 선배 안무가들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스타일적인 측면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안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해피엔딩을 선사하려 했던 프로코피에프와 피오트롭스키, 라들로프의 기획까지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로미오를 약속 장소에 조금 더 일찍 도착하게 하여 이 연인들의 사랑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하게 하려 했던 선배들의 시도처럼 라트만스키는 독극물을 마셔 죽어가는 로미오와 천천히 잠에서 깨어나는 줄리엣이 서로를 알아보게 합니다. 연인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대숙청의 공포를 살았던 예술가들의 영혼이 지금의 우리에게 다다르고 있듯이 죽음을 앞둔 그들의 춤도 영혼을 향합니다.